이 서약서대로라면 아씨는 이달 안으로 내 집에 들어오셔야 하오. 실수? 그럼 이 집터도 논밭도 전부 내일 당장 내 것이 되오. 이 진사어른 도장이 찍혀 있으니 관아에 가도 소용없소. 사기꾼의 소나기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향해 천천히 죄어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어 보이는 그 순간 단 한 사람만이 조용히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안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영조 임금 시절 나주 고을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였습니다. 돼지뼈를 밤새 고아 만든 곰탕 솥에서는 뽀얀 김이 피어올랐고 그 구수한 냄새가 흘길 위로 퍼지며 행인들의 발걸음을 붙들었죠. 엿장수의 가위 소리와 생선 장수의 목쉰 외침,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한데 뒤섞이며 장터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댔습니다. 돌담 위에 걸터앉은 참새 한 마리도 이 소란스러운 풍경을 마치 구경꾼처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터 어귀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주 목사고을에서 손꼽히던 이진사댁 사랑채가 보였습니다. 한때는 기와지붕 끝마다 이끼 한 점 없이 말끔하던 집이었습니다. 3대에 걸쳐 관직을 지낸 집안답게 마당에는 늘 손님이 넘쳤고 사랑채 앞에 심어놓은 배롱나무는 여름마다 붉은 꽃을 터뜨리며 이진사댁의 위세를 자랑했죠. 그러나 지금 그 배롱나무는 가지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말라가는 집안 형편을 닮아 시들해져 있었습니다. 이 진사댁의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온 것은 4년 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나주 일대를 덮친 극심한 가뭄이 논밭을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 나오지 않았고 소출이 없으니 소작인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듬해 봄에는 창궐한 전염병이 고을을 휩쓸었습니다. 이 진사는 병에 걸린 마을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집안의 쌀독을 열었습니다. 대대로 청렴하게 살아온 집안의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죠. 그러나 그 선한 마음이 가세를 더욱 빠르게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약을 사고 쌀을 나눠주고 소작인들의 빚을 탕감해주다 보니 어느새 이 진사댁의 곳간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올봄 이 진사마저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침이 잦다 했는데 보름이 지나도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 진사의 외동딸 설아는 아버지의 방 앞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18살의 가느다란 어깨에 올라앉은 걱정은 그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장터 쪽에서 요란한 가마 행렬이 이 진사댁 쪽으로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하인이 길 가던 사람들을 팔로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비켜라. 최영감 행차시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최풍원이었습니다. 55살의 그는 나주 장터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자였습니다. 비단 도포 자락이 땅에 끌릴 정도로 배가 불룩 튀어나온 그의 모습은 풍요 속에 게으름이 쌓인 사람 특유의 느긋한 당당함을 풍겼습니다. 그러나 반달처럼 가늘게 뜬 두 눈 속에는 날카롭고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죠. 그는 남의 불행을 먹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헐값에 논을 사들이고 집안이 기울면 빚을 미끼로 땅 문서를 받아챙기던 자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웃으면서 뼈를 발라내는 자라고 수군댔습니다. 최풍원은 대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입꼬리를 한쪽으로 슬쩍 올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렇게 오래된 종이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그슬린 흔적이 역력한 그 종이를 그는 마치 금덩어리를 쥔 것처럼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대청마루에 앉은 최풍원은 병상의 이 진사를 방문하겠다는 핑계로 하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아가 아버지 곁을 잠시 비운 사이 그는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며 마른 기침 소리와 함께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씨, 이 서약서를 기억하시오? 이 진사 어른께서 10년 전 댁의 땅 문서를 담보로 쓰신 것이오. 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고개를 숙여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늘고 흰 손가락 끝이 종이 가장자리를 잡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약서는 단순한 담보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진사댁의 집터와 남은 농반 모두를 최풍원에게 넘기는 것은 물론 설아를 최풍원의 첩으로 들인다는 내용이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 진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설아는 아버지가 이런 문서에 도장을 찍었을 리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사이 숨이 가빠오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공포가 차갑게 밀려올랐습니다. 설아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 앞에서 쏟아내지 않으려 턱에 힘을 주었죠. 하지만 최풍원이 자리를 뜬 후 안채 방 안으로 들어선 설아의 두 다리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잘게 떨렸고 눈물은 손등을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덕이가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덕이는 설아보다 10살 위인 28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원래는 나주 관아의 노비였는데 전염병이 돌던 해에 홀로 어린 딸을 데리고 갈 곳 없이 장터를 헤매던 덕이를 이 진사가 거두어 주었습니다. 내 두 손이 이렇게 억세니 우리 장터 주막이나 한번 맡아보겠느냐라는 말 한마디가 덕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죠. 그 후로 덕이는 장터 어기의 주막을 맡아 국밥을 끓이며 딸을 키웠습니다. 이 진사댁에 대한 은혜는 뼛속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덕이는 설아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썹을 찌푸리며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두꺼운 손으로 설아의 손을 감싸쥐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여. 설아가 바닥에 구겨진 서약서 두루마리를 덕이 쪽으로 밀었습니다. 덕이는 두루마리를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을 읽는 동안 덕이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다 읽고 난 뒤 그녀는 두루마리를 천천히 다시 말아쥐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씨, 이 문서는 가짜입니다.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지도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서약서를 바라보는 눈빛이 숯불처럼 조용하고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감마님, 도장 밑에 먹이 번진 걸 보십시오. 새로 찍은 도장입니다. 이 진사 어른은 이런 문서에 도장을 찍으실 분이 아닙니다요. 설아는 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억눌러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지는 울음이었죠. 그녀가 흐느끼는 사이 덕이는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러다 설아의 손이 방 구석에 걸린 비단 수건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설아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아씨, 그 수건으로 무얼 하려 하십니까? 하여. 설아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덕이야, 나는 최영감의 첩이 되느니 차라리. 아씨. 덕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붉은 밧줄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비단 수건을 설아의 손에서 빼서 멀리 던졌습니다. 그리고 설아의 두 어깨를 양손으로 꽉 잡고 똑바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씨가 그리 되시면 저도, 아씨 아버지도, 이 집안의 남은 사람들도 다 끝입니다. 그리고 최풍원, 그 영감탱이는 아무 벌도 받지 않고 더 배불리 살아갑니다. 설아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덕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터 쪽에서 들려오는 속 끓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덕이의 눈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오랜 주막 생활로 단련된 머릿속에서 실처럼 가늘던 생각 하나가 굵은 줄기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씨, 제게 딱 사흘만 주십시오.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이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오래 묵혀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영감탱이 코를 납작하게 해줄 비책이 있습니다요. 다음 날 새벽 덕이는 주막 문을 닫기도 전에 집신을 질끈 동염했습니다. 장터에서 뒷산 쪽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은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아 발밑이 축축했습니다. 덕이는 허리춤에 작은 광주리를 차고 손에는 대나무 지팡이를 하나 쥔 채 산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오를 때마다 잠깐 멈추어 주변 풀숲을 살펴보는 눈빛은 장터에서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말아내던 그 눈빛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날카롭고 고요하고 오래 기다릴 줄 아는 눈빛이었죠. 덕이가 찾는 것은 아무 산에나 흔하게 자라는 풀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주 관아의 노비로 살 때 약방 심부름을 다니며 귀동냥으로 들은 지식이 지금 이 순간 살아났습니다. 관아 약방 노인 의원이 말했었죠. 광대버섯은 붉은 갓 위에 흰 점이 박혀 있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만 잘못 다루면 손끝으로도 독이 오른다고요. 그리고 천남성은 짙은 초록 잎 사이에서 자줏빛 줄기를 세우는데 그 뿌리를 극히 소량만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쓰면 먹은 자가 숨을 멈출 수도 있다고요. 덕이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축축한 낙엽더미 옆에서 붉은 갓에 흰 반점이 도드라진 버섯을 발견했습니다. 덕이는 지팡이 끝으로 버섯의 위치를 먼저 확인한 뒤 천으로 손을 감싸고 뿌리째 뽑아 광주리 안에 작은 집 묶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버섯을 다루는 손길이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호흡도 일부러 짧게 끊어 쉬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서두르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그녀는 뼛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천남성 뿌리는 한참을 더 올라간 산의 바위 틈 습지에서 찾았습니다. 자줏빛 줄기가 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내어 따로 준비한 작은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그 양은 손톱 끝으로 한번 긁어낸 것보다도 조금 많은 정도였습니다.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광주리를 들고 산을 내려오는 덕이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신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발바닥 전체로 땅을 디뎠습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몸의 균형을 잡으며 내려오는 그 모습은 마치 귀한 것을 품고 걷는 사람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품은 것은 귀한 것이자 잘못 쓰면 무서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덕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솥뚜껑을 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막 뒷방에 걸어 잠근 뒤 광주리에서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 마른 나무 도마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 국자 손잡이로 천남성 뿌리를 아주 조금 손끝 두 마디만 한 양만큼 긁어냈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질그릇에 담아 깊숙이 묻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덕이에게는 이 약초들의 쓴맛과 낯선 향을 완벽하게 가려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덕이가 가장 잘 아는 영역이었습니다. 나주에서 나는 삭힌 홍어는 냄새만으로도 사람의 눈물을 빼놓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발효가 깊이 진행된 홍어의 냄새는 코를 막아도 혀까지 찌릿하게 올라왔습니다. 덕이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2개월 넘게 삭힌 홍어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저장독을 열자마자 진한 냄새가 뒷방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덕이는 눈이 매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냄새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긴 사람이었죠. 거기에 묵은지도 더했습니다. 3년 묵은 김치는 새콤하고 짜고 깊은 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향이 음식 위에 두껍게 덮이면 그 안에 든 다른 무엇도 코로는 쉽게 감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덕이는 묵은지를 큼직하게 썰어 솥에 먼저 넣고 돼지 등뼈를 얹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불을 올렸습니다.
국이 끓기 시작하면서 주막 안이 온통 발효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지나가던 장터 사람들이 코를 잡으며 혀를 내두르는가 하면 반대로 군침을 삼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주 사람들에게 삭힌 홍어국밥은 냄새가 강할수록 더 깊은 맛이 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자극적인 향으로 가장 조용한 함정을 숨기는 것, 그것이 덕이의 계획이었습니다. 국이 충분히 우러나자 덕이는 불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약초를 아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한 방울씩 2번으로 나누어 넣었습니다. 국자로 천천히 저으면서 눈을 감고 향을 맡았습니다. 강한 발효 냄새 뒤로 어떤 이질적인 향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덕이의 입술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처음으로 내쉬는 숨이었습니다. 그러나 덕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최풍원이 서약서를 들고 다시 이 진사댁을 찾아오기로 한 날은 사흘 후였습니다. 그 자리에 설아를 데려오라는 것이 최풍원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덕이가 설아 대신 그의 집으로 들어가려면 최풍원이 알아채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은 얼굴도 체형도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설아는 가늘고 흰 손목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반면 덕이는 어깨가 넓고 손이 크고 얼굴빛이 가무잡잡했습니다. 덕이는 설아를 찾아갔습니다. 아씨, 오늘 저에게 아씨 옷 한 벌을 빌려주셔야겠습니다요. 설아가 놀란 눈으로 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이야, 내가 나 대신 그 집에 들어가겠다는 말이냐? 들어가는 것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요. 너울을 깊이 쓰면 얼굴은 가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문제인데 그건 제가 생각해 두었습니다요. 설아의 표정에 걱정과 불안이 번갈아 지나갔습니다. 덕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녀의 눈빛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단호했습니다. 두 눈에 망설임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아의 방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마주 앉았습니다. 설아가 덕이에게 자신의 비단 저고리를 입혀보고 치마 길이를 맞추어 허리띠를 조였습니다. 덕이의 넓은 어깨에 설아의 저고리는 솔기가 당겼지만 너울을 얼굴 아래까지 깊이 내렸으면 체형의 차이가 어둠 속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덕이의 손목에 자신이 차던 옷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팔찌를 채우는 설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덕이야. 예, 아씨. 무섭지 않느냐? 덕이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옷 팔찌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알면서도 그 앞에 서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섭습니다요. 근데 아씨가 더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저는 평생 국밥을 끓여도 속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요. 설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덕이는 주막으로 돌아와 홀로 잔치상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솥안에 술국이 식으면서 기름이 위로 떠올랐고 홍어와 묵은지가 어우러진 냄새가 주막 안을 꽉 채웠습니다. 덕이는 그 냄새 속에 앉아 준비해둔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약초, 음식, 옷, 너울, 팔찌, 그리고 한 가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공하려면 최풍원이 자백을 해도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덕이 혼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바람 앞에 재처럼 흩어질 뿐이었죠. 덕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열흘 전 나주 고을에 새로 부임해온 신임 사또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덕이는 주막 앞치마를 벗고 보자기 하나를 챙겨 관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뚜껑이 단단히 덮인 뚝배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새로 끓인 곰탕이었습니다. 약초는 한 방울도 넣지 않은 그야말로 정직하게 끓인 국이었죠. 덕이는 관아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이것이 무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언제나 사람의 경계심을 낮추는 가장 빠른 길이었으니까요.
관아 정문 앞에서 덕이는 걸음을 한번 멈추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어깨를 폈습니다. 가슴 속에서 두근거림이 올라왔지만 얼굴에는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문지기 군졸에게 신임 사또 어른께 드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라고 또렷하게 말하자 군졸은 보자기를 한번 흘겨보고는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신임 사또 박어른은 42살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마가 넓고 눈빛이 고요했으며 새로 부임한 관리들이 흔히 가지는 들뜬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채 한편에 문서 더미를 쌓아놓고 붓을 들고 있다가 덕이가 들어서자 붓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터 주막 여인이 관아까지 음식을 들고 온 까닭이 무엇이오? 덕이는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딱 예의 바른 만큼이었습니다. 너무 납작 엎드리지도 그렇다고 뻣뻣하지도 않은 자세였습니다. 사또 어른, 저는 이 고을 장터에서 주막을 운영하는 덕이라 합니다. 오늘은 음식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어른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요. 박 어른이 눈썹을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그것이 관심의 표시였습니다. 덕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이 진사댁의 사정, 최풍원이 들고 온 가짜 서약서, 도장 밑에 번진 먹물의 흔적, 그리고 자신이 사흘 후 설화 대신 최풍원의 집으로 들어가 술국을 올릴 계획까지 말하는 동안 덕이의 목소리는 높아지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말 하나하나가 또렷하고 단단하게 사또의 귀에 박혔습니다. 박 어른은 덕이의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난 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물었습니다. 그 술국을 먹은 최풍원이 헛소리를 한다는 보장이 있소? 보장은 없습니다요. 하지만 그 국을 마시면 정신이 흐려지면서 속에 품은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쉬워집니다. 제가 곁에서 적절히 부추기면 그 영감은 반드시 자기 입으로 말할 것입니다요. 박 어른이 덕이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상대를 꿰뚫어 보려는 것도 의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재는 저울 같은 눈빛이었죠. 덕이는 그 시선 아래에서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최풍원이 도장을 위조하고 문서를 꾸민 일은 이 고을에서 그가 처음이 아닐 것이오. 나는 부임하자마자 그자에 관한 민원 문서를 벌써 3건 받았소. 박 어른의 입에서 나온 말에 덕이의 등 뒤에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예상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사또 어른이 직접 장터 잔치상에 변복을 하고 오신다면 최풍원의 자백과 위조에 쓰인 물증을 그 자리에서 확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요. 박 어른은 손가락으로 문서 더미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사흘 후 저녁 장터 잔치상에 나가리다. 단 아무도 모르게 하시오. 덕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덕이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오히려 더 팽팽한 긴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죠. 사흘 후 오후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덕이는 설화의 비단 저고리를 입고 치마 허리를 단단히 졸라맸습니다. 옥팔찌가 왼쪽 손목에서 찰랑거렸습니다. 설아가 직접 덕이의 머리를 빗겨 비녀를 꽂아주었고 마지막으로 너울을 코 아래까지 내려 고정했습니다. 너울 안쪽에서 덕이의 숨결이 조용히 오르내렸습니다. 설아가 덕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입술만 달싹이다가 결국 손을 더 세게 쥐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덕이는 그 손을 한번 가볍게 맞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최풍원의 대저택은 나주 고을 안쪽 기와담이 높게 둘러쳐진 곳에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하인 둘이 서 있었고 대문 기둥에는 붉은 초롱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덕이가 가마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을 때 하인이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덕이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손을 소매 안으로 집어넣어 팔찌가 보이게 했습니다.
하인의 눈이 팔찌 위에서 잠깐 멈추더니 대문이 열렸습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최풍원이 상석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덕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기름진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리며 콧속으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걸걸하구나. 많이 울었더냐? 덕이는 고개를 더 낮게 숙였습니다. 너울 아래에서 입술이 단단하게 다물렸습니다. 속에서 치미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아래로 밀어넣고 최대한 가늘고 잠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도 울어 목이 쉬었습니다. 최풍원이 크게 웃었습니다. 배가 들썩이도록 웃는 그 모습이 덕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덕이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웃음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주먹 쥔 손이 소매 안에서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이 순간을 버텨내는 것이 곧 설아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덕이는 잊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잠시 후 덕이는 미리 준비해온 술국 뚝배기를 조심스럽게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삭힌 홍어와 묵은지의 진한 냄새가 방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최풍원의 콧구멍이 한번 벌름거렸습니다. 덕이는 그 순간을 눈끝으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이 덫을 놓고 숨을 죽이듯 그녀는 미동도 없이 기다렸습니다. 최풍원은 뚝배기 뚜껑을 직접 열었습니다. 뽀얀 김이 피어오르면서 삭힌 홍어와 묵은지가 뒤섞인 강렬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기는커녕 오히려 콧구멍을 크게 벌리며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나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답게 그 자극적인 냄새가 오히려 식욕을 당기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것 제법이구나. 최풍원이 국자를 들어 국물을 크게 한번 떠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덕이는 너울 아래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귀 안쪽에서 울리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홍어와 묵은지의 짜고 깊은 맛이 혀를 덮으면서 그 뒤에 숨겨진 약초의 기운이 조용히 피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이의 두 손은 소매 안에서 조용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최풍원은 두 그릇을 거뜬히 비웠습니다. 원래 먹성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오늘의 기분이 그만큼 좋았는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뚝배기를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손등으로 입가를 쓱 닦으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덕이는 혹시 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발끝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국을 다 먹은 지 한참이 지난 뒤 최풍원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점이 흐려지더니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처럼 반쯤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면서 허공의 한 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최풍원이 중얼거렸습니다.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손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자 멍하니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덕이는 그 모습을 너울 아래에서 지켜보며 이제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덕이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낮추어 마치 이 광경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차분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요. 이 진사댁 서약서 일도 잘 마무리되시고 이 고을에서 어르신을 따를 자가 없지 않습니까요. 최풍원이 덕이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초점이 흐릿한 눈 안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빛이 꿈틀거렸습니다. 약초가 방어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 나주 고을에서 나를 당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느리고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덕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서약서 참으로 명필이시더이다. 어르신이 손수 쓰신 것입니까요? 최풍원이 픽 웃었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 특유의 우쭐하면서도 능청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까닥이며 덕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거 말이냐? 그거 내가 주막 뒷방에서 붓골 시쟁이 하나 시켜서 만든 거다. 이 진사도장은 5년 전에 담보 문서 쓸 때 한번 찍어둔 걸 그대로 본떠서 새로 팠지. 누가 알겠느냐?
덕이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덕이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짜 도장을 파셨다니 그 솜씨 있는 장인이 따로 있는 것이겠군요. 최풍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품 안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무언가를 꺼내 상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붉은 보자기에 쌓인 작은 꾸러미였습니다. 덕이의 눈이 그것을 향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이게 그 도장이다. 그리고 이 안에는 내가 이 고을에서 걷어들인 것들 목록도 다 있지. 논이 몇 마지기, 집터가 몇 평, 누구한테서 언제 뺏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어놨어. 내가 기억력이 좋거든. 최풍원은 그 말을 끝내고 혼자서 껄껄 웃었습니다.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웃다가 갑자기 일어나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허공에 대고 팔을 흔들며 혼자 흥에 겨운 사람처럼 발을 굴렀습니다. 덕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웃음이 터질 것 같은 것도, 소름이 돋는 것도, 분노가 치미는 것도 모두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굵고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쩌렁 울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평복 차림의 사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뒤이어 포졸 셋이 우르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박 어른이었습니다. 평복 안에 관복의 흉배가 드러나 보이는 것을 확인한 순간 최풍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또? 최풍원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약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눈으로 박 어른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한꺼번에 지나갔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으면서 두 손으로 상을 잡았지만 손이 떨려 상이 흔들렸습니다. 포졸들이 상 위에 놓인 붉은 보자기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박 어른이 꾸러미를 직접 열어 가짜 도장과 장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동안 최풍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눈빛이었지만 어디에도 구멍은 없었습니다. 덕이는 방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너울을 내린 채 포졸들이 오가는 소란 속에서 아무도 자신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틈을 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2개월 가까이 가슴 안에 돌덩이처럼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길게 내쉬는 그 숨과 함께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덕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박 어른이 장부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최풍원을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최풍원, 이 고을에서 내가 빼앗은 땅과 집터가 모두 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는 이 자리에서 포박을 받아라. 그리고 이 진사댁 서약서는 이 자리에서 무효로 한다. 최풍원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포졸이 그의 두 손목을 뒤로 묶었습니다. 밧줄이 조여드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최풍원이 포졸들에게 끌려나간 뒤 대저택안은 갑자기 텅 빈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넓은 방을 가득 채우던 웃음소리와 자랑 섞인 목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뚝배기 안에서 식어가는 국물 냄새뿐이었습니다. 덕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기보다 온몸에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덕이는 두 손으로 무릎을 한번 꽉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박 어른은 나가기 전에 덕이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칭찬도 위로도 아닌 그 고개 찌든 그러나 덕이에게는 길게 설명하는 어떤 말보다 무게감 있게 전해졌습니다. 덕이는 허리를 낮추어 답례를 했고 박 어른이 방문을 나서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최풍원의 집을 나온 덕이는 길 위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뺨을 스쳤습니다. 너울을 걷어 올리자 찬바람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덕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이번에도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입술 끝이 아주 조금, 거의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작게 올라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주관아에서는 최풍원의 가산을 정식으로 몰수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어른은 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낱낱이 확인하며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나갔습니다. 이 진사댁 집터와 논밭 문서가 제일 먼저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장부에는 이 진사댁 외에도 소작 농민 12가구의 이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최풍원이 수년에 걸쳐 조금씩 갈취해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 목록을 읽어내려가는 관리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낮고 고르게 울려 퍼졌고 마당 한편에 모여든 고을 사람들은 조용히 그 이름들을 들었습니다. 설아는 그 소식을 이 진사의 병상 앞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집터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아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가슴에 꼭 안고 아버지의 방 앞에 무릎을 꿇은 설아는 문을 열지 않고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안에서 이 진사의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설아에게는 반가웠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지킬 이유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 그 기침 소리 속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최풍원의 넓은 기와집과 창고에 쌓여 있던 곡식은 고을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어졌습니다. 박어른은 그 일을 단 하루 만에 처리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곡식 부대가 쌓이고 이름이 불린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 자루를 받아드는 동안 덕이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장터 주막으로 돌아와 새벽부터 솥에 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주막 솥에서는 돼지 등뼈와 우거지를 넣고 끓인 국이 뽀얗게 끓고 있었습니다. 약초도 없고 속임수도 없는 그야말로 정직한 국이었습니다. 덕이는 불 앞에 쪼그려 앉아 긴 나무 국자로 국물을 저으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젓는 손이 느리고 고요했습니다. 그 손의 움직임이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꽉 쥐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터가 열리고 첫 손님들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덕이는 뚝배기에 국을 말고 밥을 고봉으로 담아 상 위에 올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이 손님 앞에 놓이자 손님이 숟가락을 들며 낮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오늘따라 냄새가 더 구수하구만. 덕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뺨에 보조개가 살짝 들어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덕이가 지은 첫 번째 웃음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어젯밤 일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최풍원이 포박되었다는 소식, 가짜 서약서가 무효가 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이 진사댁 여종이 사또와 손을 잡고 그 일을 해냈다는 소식이 장터 곳곳에서 흘러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교활한 자가 제 꾀에 넘어갔다는 것이었죠. 주막 앞을 지나던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여밀었습니다. 덕이야, 오늘 국밥 한 그릇 주게나. 나도 줘요, 덕이씨. 덕이는 그 말들을 들으며 묵묵히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손놀림이었지만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무거운 것을 오래 지고 걷다가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조금씩 가벼웠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질 무렵 설아가 주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설아는 주막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입구에서 덕이를 불렀습니다. 덕이가 국자를 내려놓고 나오자 설아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바닥 위에 작은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덕이가 보자기를 받아 펼치자 안에서 옥비녀 하나가 나왔습니다. 설아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덕이는 비녀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씨,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요. 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이야,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이것밖에 없어. 받아줘야 내 마음이 편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장터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속 끓는 소리가 그 침묵 사이를 채웠습니다. 덕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설아를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말 대신 그 인사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설아가 돌아가고 덕이는 다시 주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솥 앞에 앉아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덕이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속이 편한 법이지요. 그 말은 손님에게 하는 말도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몸으로 익힌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 사람이 혼자서 되새기는 말이었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나주 장터의 오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평안만 가득하십시오.